든지 그리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그 심사 그리고 선거인 추천 과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이 있다고 합니다. 좀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대법관 후보자가 특정의 단체에 뭐 입김이 작용했을 거라든지 이런 오해는 사실 사전에 아예 차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제에 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규칙을 좀 더 투명한 방법으로 좀 바꿔서 온 국민이 다 알 수 있고 그리고 예측 가능하고 그래서 아예 이런저런 구설들을 처음부터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종전에 비해서 공개의 범위가 공개의 대상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법관 추천위원회 회의라든지 그런 것이 공개되지 않아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 회의를 자체를 공개로 했을 때 자유롭게 발언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추천위원회라든지 그 과정에 관해서 여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추천위원회에 추천을 받아서 이와 같이 공직 후보자로 된 상태에서 공직 후보자인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법관이 되신다면 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좀 더 하실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전에 그 우리나라 대법관이 다른 나라 대법관들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과중한 일을 하고 있다.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 그거와 반대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심리 불속행 제도에 대해서요. 일부에서 이것도 상당히 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2015년 기준으로 심리 불속행 제도로 인해서 기각된 것이 민사가사 행정특허 합쳐서 전부 다 한 67% 정도 나온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설명 없이 상고 기각이나 이런 심리 불속행 제도로 상고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견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심리 불속행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 불속행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아닌지를 이 비율만으로 따질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 양형은 양형부당은 이제 대법원에 당연히 이제 심리 불속행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심리 불속행이 되는지 그런 것을 따져서 적정한 운용 방법을 찾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윤우덕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때는 좀 마음이 편하시죠? 그렇죠. 근데 첫 번째 처음 질의할 때 대법관 중에 여성을 50%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전향적으로 답변을 주실 것 같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제가 좀 섭섭합니다. 지금 다시 좀 답변해 주시죠. 대법관 분들을 여성으로 50% 이상을 해야 된다는 제 의견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지금은 여성 법조인이 우수한 사람도 많고 또 수도 아주 많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다면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그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신중한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혹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신 내용에 이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향후 사법부는 민형사상 재판을 통해 해당 기업의 책임을 엄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선배를 또한 바라야 피해자들의 됩니다. 손해가 불법 독일이 행위 그렇습니다. 이전의 상태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거죠. 많은 어린아이들이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또 회복할 수 없는 그 신체의 상해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하죠. 이런 피해자분들이 불법행위 전의 상태로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배상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그야말로 정의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와 같이 사망을 한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큰 고통을 입고 살아야 하는 경우에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경우에 결국 금전으로 배상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전으로 아무리 배상을 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재정 의원님 질의에 그 답변하신 내용 하나만 좀 첨가하겠습니다. 이 긴급조치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이재정 의원님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저도 유심히 봤는데, 이렇듯 사법심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헌, 무효인 긴급조치에 의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나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배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저는 이 답변이 상당히 귀중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20대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그 특별법을 제정을 이제 하겠죠. 우리 이재정 의원님이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대법관 후보자죠. 아마 이 특별법을 발의할 때는 대법관이 되셨을 겁니다. 그 부분의 의견도, 법리적 의견도 이랬다는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또 리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네. 자, 아까 나왔던 거에 전관예우 관련해서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근데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후보자님이 이 전관예우에 대한 파악과 인식이 다소 애매모호하거나 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훨씬 부족한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답변서에도 이 전관예우를 국민의 오해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제 청문회 이제 저녁 때가 됐는데 지금도 국민의 오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관예우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표현은 정확하게 맥락은 전관예우가 아예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해라고 한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경우 전관예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관예우 없는 경우에도 오해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취지로 쓴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전관예우가 실제로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느 정도로 있는 것인지 그 실태를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분 좀 더 주시죠. 1분.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 원인 조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얼마간은 좀 후보자님이 방안을 좀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야 국민들이 우리 후보자에 대한 신뢰가 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성공보수제를 없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무효로 판결했죠. 그로 인해서 많이 없어졌다. 이런 사회적 논의가 있습니다. 성과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당해 지역에서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고 있죠. 그런 것들 또 그리고 이제 평생 법관제 또 그리고 고위직에 있는 고위직을 퇴직하시는 판검사분들의 이제 그 변호사 개업을 안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의견을 좀 주시죠. 그 정관예우를 없애는 여러 그 방안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성공보수제를 그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제를 무효로 함으로써 이회관에서 그 어떤 사건 수임이라든지 수임료와 관련된 시스템이 아마 바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미 바뀌고 있지만은 그것은 한번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금방 바뀌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그것이 그 실제 변호사 수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퇴직 이후에 이런 것을 제한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관예우를 근절하는데 중요한 대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제 생각에는 지금 나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방안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짧게 어떻게 보면은 이것에 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책을 제시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서 깊이 검토를 해서 방안을 내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대로 인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새누리당의 최경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헌법재판소의 그 한정위원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헌법재판소법에서 한정위원회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헌법재판소법에 없는 그 한정위원을 이제 헌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원이라 다른 방식으로 헌법재판소법을 해석을 해서 결국은 명시적인 근거 없이 한정위원을 하는 것도 그야말로 가능할 수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은 헌법재판소가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넓히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과 헌재 사이에 아주 중요한 갈등 원인이 되는데 현재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보면 대법원까지 법원에서 판결을 이제 조세 부과에 있어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결을 받고 헌재에 이제 위헌 소송을 해서 헌재에서는 그렇게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당사자는 다시 이제 대법원에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그랬으니까 소송을 했는데 또 대법원에서는 헌재 의견을 결정을 안 받아들이는 그 제가 보니까 그게 9년 3개월 10년씩 이렇게 걸렸더라고요. 당사자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은 어차피 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간에 있는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이제 결국 이것이 형사소송일 경우에는 대법원에서는 유죄라고 했는데 헌재에서는 무죄 판결로 무죄 취지로 판결을 했는데 당사자는 이제 무죄 취지로 헌재 결정을 받으니까 대법원이 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은 또 안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 이제 계속 반복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후보자님 요즘 우리나라 사회가 당면한 큰 사회적 문제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저출산 문제,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 양극화 문제,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문제다. 네. 특히 이제 저출산 문제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존립 자체가 71년도에 출생자 수가 102만 명입니다. 근데 금년에 출생자 수를 42만 명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이제 60만 명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71년에 태어난 46세 된 사람들이 이제 102만 명이 있는데